사우디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여권이 올해도 헨리 여권 지수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무비자 입국 190개국. 이 뉴스를 보는 순간 한국을 얕잡아 보며 그 나라는 아직 멀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해외 병원 감염 위기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날 생명이 걸린 현장 앞에서 누군가는 서류 때문에 멈췄고 누군가는 여권 하나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한국 여권은 편의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겪은 그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사, 34살의 감염관리 전문가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감염병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중동 대형 병원 컨소시엄 자문팀에 합류했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신념이 조롱거리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회의실 안은 에어컨 바람에도 땀 냄새가 섞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각국 병원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 더미 속에서 한국질병관리청 보고서를 꺼내 들었어요. 표지에 적힌 한글이 낯설었지만 안에 담긴 데이터는 명확했죠. 병원 감염 대응 속도, 격리 프로토콜 실행률, 현장 통제 체계. 모든 지표가 제가 본 어떤 나라보다 정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한국 프로토콜을 참고하면 어떨까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을 때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 동료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어요. 작게 시작된 웃음은 곧 테이블 전체로 번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보고서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웃음 속에 서 있었죠. 뭐가 웃긴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팀 리더인 스티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국 존스 홉킨스 출신으로 20년 넘게 국제 의료 컨설팅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투는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엘리사, 한국말이야? 빠르긴 해. 인정해. 근데 국제 기준엔 못 미쳐. 우리가 다루는 건 유럽이나 미국 수준의 검증된 시스템이야.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보고서 속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끝만 차갑게 식어갔죠. 그때 옆에 앉았던 프랑스인 동료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여권은 약하잖아. 중동이나 아프리카 현장 투입할 때 비자 문제로 시간 잡아먹기 일쑤야. 우리 팀이 그런 리스크 안고 갈 이유가 없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여건이 약하다는 말. 그건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여건은 곧 신뢰였고 접근성이었고 전문성의 연장이었으니까요. 한국 국적을 가진 전문가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현장에 늦게 도착한다. 그게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날아왔어요. 영국인 선임 컨설턴트가 비웃듯 말했죠. 한국 국적 받겠다는 사람도 봤는데 그건 뭐 커리어 포기 선언이지. 누가 그런 선택을 해? 회의실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손안의 보고서가 무겁게 느껴졌죠. 이 사람들은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믿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편견과 익숙한 이름만 신뢰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자리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론 사막의 햇빛이 뜨겁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죠. 이건 틀렸어. 이 사람들은 틀렸어. 하지만 말로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라는 건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 영역에서조차 한국은 저평가받고 있었죠. 여권 색깔 하나로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름값이 약하다는 이유로.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세상엔 증명되지 않은 진실이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웃음을 멈추게 하겠다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한쪽 구석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밤이 깊어질수록 건물은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병원 감염 관리, 응급 대응 체계, 현장 투입 속도. 검색창에 키워드를 하나씩 입력할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뭔가를 찾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쩌지? 만약 그들이 옳다면. 하지만 화면에 뜬 결과는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한국. 병원 감염 대응 속도 평균 48분. 유럽 평균이 2시간 15분, 북미가 1시간 50분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죠. 혹시 단위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명확했어요. 격리 병상 가동률, 구급 시스템 연계 속도, 행정과 현장의 실시간 소통 체계.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상위 3%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발견했어요. 국제 의료 파견 및 구호 활동 보고서. 그 안에 여건별 현장 접근성 분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 멈칫했죠. 한국 여권. 긴급 의료 파견 시 평균 비자 처리 시간 12시간. 대부분의 국가가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리는 것과 달랐어요. 무비자 협정 국가 수, 긴급 통관 프로토콜 체결 건수, 의료 인력 상호 인증 체계. 한국은 이 모든 부문에서 세계 최상위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은 약하다. 현장 투입이 어렵다. 커리어 폭이나 다름없다. 모두 거짓이었어요. 아니, 거짓이라기보단 무지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감염병 대응 훈련 시간, 의료진 재교육 주기, 병원 간 정보 공유 체계. 한국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정교했어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모든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의 변화였어요. 그 위기를 겪은 뒤 한국은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데이터로 분석했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토콜을 다시 짰죠. 병원마다 감염관리실을 의무화했고 역학조사관 수를 5배 늘렸으며 실시간 환자 이동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한 번의 실패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나라가 그 아픔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방어체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프린터로 자료를 뽑아냈어요. 종이 나오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한 장 한 장 쌓이는 문서를 보면서 저는 알았죠. 이걸 들고 다시 회의실에 가도 소용없을 거라는 걸요. 그들은 데이터를 보지 않을 겁니다. 숫자가 아무리 명확해도 보고서가 아무리 정확해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 앞에선 눈을 감아버릴 거예요. 말로는 절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막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경계 없이 섞이는 시간이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장에서 증명하겠다고.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론이 아니라 생명으로. 제가 직접 한국 시스템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일하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몸으로 보여주겠다고요. 그래야만 이 편견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제 얼굴이 검은 액정에 비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롱거리가 아니라 신뢰가 되는 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느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본사 인사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국병원 협력 프로그램 신청서가 들려 있었어요. 종이가 땀에 젖어 구겨질 것 같았죠. 한국질병관리청과 서울대학교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6개월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감염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훈련과 프로토콜 개발 실습을 제공하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그 공고문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뛰었죠. 이거다. 이게 기회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인사 담당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요? 엘리사 씨, 우리 회사는 유럽이나 미국 기관하고만 교류해요. 한국은 협력 명단에 없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비한 말을 꺼내야 했어요.
명단에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지원하고 회사 추천서만 받으면 돼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상사 승인이 필요하네요. 팀 리더한테 먼저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날 오후 스티븐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릴 때 손이 떨렸어요. 노크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죠. 들어와요. 스티븐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 앞에 섰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어요.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죠. 그리고 그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티븐은 팔짱을 끼고 저를 봤습니다. 엘리사, 당신은 유망한 전문가예요. 근데 이건 괜한 리스크야. 한국. 검증 안 된 프로그램에 6개월을 쏟아붓는 건 경력에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존스 홉킨스나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쪽으로 알아보세요. 거긴 우리 회사도 인정하는 곳이니까. 저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저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추천서는 못 써줘요. 미안하지만. 스티븐의 말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숨을 고르는데 누군가 지나가며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음날 팀 회의에서 신규 프로젝트 투입 명단이 발표됐어요. 중동 지역 병원 3곳에 감염관리 컨설턴트를 파견하는 건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어요. 대신 후배 2명이 선발됐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스티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빠진 이유가 뭔가요?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현장 투입엔 집중력이 필요해요. 요즘 엘리사는 다른데 신경 쓰는 것 같아서요. 다른데? 한국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독일인 토마스였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엘리사, 한국 얘기는 이제 그만해. 다들 눈치 보고 있어. 한국 이야기하는 사람은 현장 투입 어렵다는 분위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토마스를 봤어요. 그의 눈빛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느낌도 있었죠. 저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이메일함에 한국 프로그램 담당자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신청 마감이 2주일 남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커리어와 신념. 안전한 길과 옳은 길. 저는 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스티븐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한국은 검증되지 않았죠. 회사도 업계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제 경력에 빈칸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돌아왔을 때 자리가 없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 시스템이 세계 어느 곳보다 정교하다는 걸요. 제가 본 숫자들, 그 기록들은 명확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포기하면 편할 겁니다. 다시 팀에 합류하고 안전한 프로젝트를 맡고 모두가 인정하는 길을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정말 그만큼 강한지, 제가 본 데이터가 현장에서도 증명되는지, 그 시스템 안에서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이대로 멈추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겁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확히는 6개월 무급휴직을 신청했어요. 스티븐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죠. 동료들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토마스는 마지막까지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한국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한 달 뒤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단기 교류 자격이었습니다. 6개월이 아닌 석 달. 회사 추천서 없이 지원한 대가였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석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에 옷가지와 노트북 그리고 그날 밤 뽑아뒀던 자료들을 넣었어요. 종이 뭉치가 가방 바닥에 무겁게 깔렸죠. 저는 그걸 만지작거리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월 초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사람들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빨랐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죠. 마치 모두가 정해진 흐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속도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도장이 찍혔죠.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멈칫했어요. 이게 끝이라고. 다른 공항에선 10분도 넘게 걸렸던 일이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을 때 제 캐리어는 벌써 나와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죠. 저는 손잡이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빠르다. 정말 빠르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목적지를 물었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말했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죠. 차창 밖으로 2월의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건물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도로엔 차들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건물이 컸어요. 하지만 크기보다 놀라운 건 움직임이었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구급차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모든 게 멈춤 없이 흘렀죠. 안내 데스크에서 제 이름을 확인했을 때 직원이 바로 연락을 취했어요. 5분도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정민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죠.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감염내과 전문의였어요. 엘리사 씨 맞으시죠?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정민 선생님은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단단했죠. 병원 구조부터 보여드릴게요.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민 선생님은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복도를, 엘리베이터를, 각 층을. 정민 선생님은 걸으면서 설명했죠. 감염관리실 위치, 격리병동 구조, 응급 프로토콜 동선.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중환자실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공간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하지만 그 안에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는 걸요. 내일부터 여기서 훈련 시작하실 거예요. 정민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감염관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교육은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중환자실 집단 감염 발생 시나리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봤죠.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환자 한 명에게서 다제 내성균 검출. 접촉자 추적 시작. 격리 병상 배정. 동선 차단. 소독 프로토콜 가동. 모든 단계가 시간순으로 펼쳐졌어요. 저는 화면을 따라가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환자 발생부터 격리까지 20분. 접촉자 파악까지 40분. 전체 병동 소독 완료까지 2시간. 제가 중동에서 봤던 어떤 병원보다 빨랐습니다. 아니, 빠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교했죠. 실제로 해보실래요? 정민 선생님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모형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훈련장이었습니다. 침대, 의료 장비, 격리 도구. 모든 게 진짜처럼 배치돼 있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보며 움직였어요. 환자 위치 확인, 접촉자 명단 체크, 격리 동선 설정.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바뀌었고 저는 따라가기 벅찼어요. 천천히 하세요. 시스템이 안내해 줄 거예요. 정민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 위치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격리 병상이 자동 배정됐어요. 접촉자 명단을 체크하기 전에 동선 추적이 완료돼 있었죠. 저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면 됐습니다. 현장보다 시스템이 앞서 있었어요. 훈련이 끝났을 때 저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어떠셨어요? 정민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저었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 현장 보고서 1일차.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구조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그 문장을 보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웃음이 떠올랐죠. 한국은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는 말, 여건이 약하다는 말, 커리어 포기라는 말. 모두 틀렸습니다. 이곳은 제가 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었어요. 속도가 아니라 설계로, 경험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구조의 힘으로 생명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느낀 것들, 깨달은 것들. 손끝이 뜨거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문서는 길어졌고 제 확신은 단단해졌습니다. 석 달.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저는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리고 이 나라를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요. 창밖으론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도시는 잠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여기서 시작입니다. 석 달이 지나고 저는 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던 날 정민 선생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죠. 현장에서 잘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뒤돌아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회사로 복귀한 건 5월 초였어요. 사무실 분위기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에어컨 바람, 서류 넘기는 소리.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을 때 스티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저를 봤어요. 돌아왔네요. 한국은 어땠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배울 게 많았어요. 스티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이제 현실로 돌아왔으니 제대로 일해봐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로부터 2주일 뒤 긴급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킹파드 메디컬 시티. 중동 최대 규모 병원 중 하나였어요. 그곳에서 집단 감염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중환자실 환자 3명이 동시에 고열 증세를 보였고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았죠. 국제 컨설턴트 긴급팀이 구성됐습니다. 미국에서 2, 영국에서 1명, 독일에서 1명, 그리고 저. 총 5명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과 함께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도 넣었죠. 리야드에 도착한 건 밤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막 위로 도시 불빛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회의실에 모인 건 다음 날 아침 6시였어요. 탁자 위엔 환자 차트와 검사 결과가 쌓여 있었습니다. 현지 의료진이 상황을 설명했죠. 중환자실 환자 3명에서 시작된 발열이 5명으로 늘었어요. 이틀 사이에요. 감염원은 불명확했고 접촉자 범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공기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미국 팀 책임자인 로버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어요. 일단 격리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중환자실 전체를 폐쇄하고 환자 이동을 중단하세요. 영국팀 컨설턴트가 고개를 저었어요. 폐쇄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환자들 치료에 차질이 생깁니다. 선별 격리로 충분해요. 독일팀은 또 다른 의견을 냈죠. 원인균부터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게 맞습니다. 목소리들이 섞였어요. 각자의 경험과 매뉴얼이 달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이 패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시뮬레이션과 똑같았어요. 중환자실 다발 감염, 원인균 불명, 빠른 확산 속도. 메르스 이후 한국이 수없이 대비해온 시나리오였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프로토콜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로버트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한국 프로토콜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 다발 감염 대응 매뉴얼이었어요. 단계별 동선 차단, 실시간 접촉자 추적, 예방적 격리 시스템. 화면에 도표와 흐름도가 펼쳐졌죠. 이 방식은 원인균 확인 전에도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접촉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동선을 즉시 통제하는 구조예요. 실제로 한국은 이 시스템으로 영국팀 컨설턴트가 말을 끊었습니다. 엘리사, 그건 책상 위 이론이에요. 현장은 달라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사우디입니다. 시스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행정체계가 달라요. 독일팀도 거들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긴급 상황에 적용할 순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로버트가 손을 들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기존 방식대로 진행합시다. 선별 격리의 검사 강화. 결과 나오면 다시 모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노트북 화면을 내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분노인지 좌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중환자실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죠. 의료진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뭔가 어긋나 보였어요. 동선이 꼬이고 소독 타이밍이 늦고 정보 전달이 지연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감염 환자는 5명에서 9명으로 늘었어요. 중환자실뿐 아니라 일반 병동에서도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원인균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했죠.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현지 의료진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버트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이마를 짚었죠. 격리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중환자실 전체와 접촉 병동까지. 하지만 영국팀이 반대했어요. 그럼 병원 기능이 마비됩니다. 환자들을 어디로 옮겨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시간만 흘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러다간 늦는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전면 투입하겠습니다. 로버트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손에 쥔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국 프로토콜 전체 매뉴얼이었어요. 이 방식대로 현장을 재구성하겠습니다. 동선 차단, 접촉자 추적, 예방적 격리. 모두 제 책임 하에 진행할게요.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국팀 컨설턴트가 한숨을 쉬었고 독일팀은 고개를 저었어요. 로버트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엘리사, 당신 경력이 걸린 문제예요. 실패하면 끝이라는 거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는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 프로토콜을 고집하다 사태를 악화시킨 컨설턴트. 그런 낙인이 찍힐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식대로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아플 거라는 걸요. 논쟁하는 동안에도 바이러스는 퍼지고 있었고 환자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버트를 똑바로 봤어요. 해보겠습니다. 로버트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틀 들이죠. 이틀 안에 확산을 막지 못하면 당신 방식은 중단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복도 끝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커리어도 신념도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복도 저편에 중환자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9명의 환자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 통증이 저를 깨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 제가 석 달 동안 배운 것, 그 모든 걸 증명할 시간이었어요. 실패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죠. 저는 걸었습니다. 중환자실을 향해, 현장을 향해, 생명을 향해.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밤 11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지 의료진 책임자였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엘리사 씨, 인근 병원 두 곳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보고됐습니다. 확산되고 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확인했어요. 인근 병원까지 퍼졌다면 이건 더 이상 한 병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위험했죠. 새벽 4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사우디 보건부, 세계보건기구 중동사무소, 그리고 각국 전문가들. 화면 속 얼굴들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보건부 담당자가 말했어요. 현장 투입 인력을 즉시 확대합니다. 각국의 추가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죠. 추가 인력. 맞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프로토콜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훈련된 팀이 필요했어요. 동선 통제, 접촉자 추적, 실시간 정보 공유. 이 모든 걸 동시에 돌리려면 협력이 필수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민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 설명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답장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지금 팀 구성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출국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국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론이나 검증을 따지지 않았죠. 그저 필요하다면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한국팀을 마중 나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민 선생님이었어요. 출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측 긴급 비자 승인이 안 나왔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메시지를 읽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비자, 행정 절차, 서류. 급하게 사우디 보건부에 연락했어요.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팀 비자는 검토 중입니다. 긴급 승인 절차가 있긴 한데 보통 2, 3일 걸려요. 2, 3일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난처한 듯 대답했죠. 저희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항 가는 길이었지만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팀은 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속속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셋, 영국에서 둘, 독일에서 둘. 그들은 자국 여권으로 바로 입국했어요. 긴급 비자 같은 건 필요 없었죠. 기존 협정과 외교 채널이 다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악수하고 인사하고 상황을 설명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어디 있지? 왜 이렇게 늦는 거지? 밤이 됐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정민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냈죠. 상황이 어떤가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아직 대기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승인 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팀원들은 모두 공항 근처에서 대기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대기. 짐 다 싸고 준비 다 마치고 그저 서류 한 장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였어요. 여권의 힘.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은 약하다. 현장 투입이 어렵다. 그땐 단순한 편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내일이면 이틀째입니다. 로버트가 준 시간은 이틀이었어요. 한국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아니, 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엘리사 씨. 정민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한국보건복지부에서 사우디 측과 직접 연락했습니다. 우리를 한국 공동대응팀 자격으로 파견하기로 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동대응팀이요? 네. 한국 정부 공식 파견단 명이에요. 긴급 외교 채널을 통해 비자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비행기로 출발합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엘리사 씨, 우리 함께 갑니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한국은 저를 구경꾼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동반자로 만들어줬어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팀으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위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차갑지만 선명한 빛이었죠. 내일이면 그들이 옵니다. 한국이 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내일 동선, 역할 분담, 프로토콜 순서.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잠잘 시간이 없었죠. 손끝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공항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정민 선생님이 나타났을 때 저는 달려갔습니다. 뒤따라 5명의 팀원이 나왔죠. 감염관리 간호사 2, 역학조사관 2, 행정지원 인력 1명. 모두 한국보건복지부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민 선생님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어요. 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공항에서 병원까지 차로 40분. 그 시간 동안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감염자 수, 확산 패턴, 병원 구조, 인력 배치. 정민 선생님은 태블릿에 메모하며 들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각자 자료를 확인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로버트와 다른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한국팀이 들어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정민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 프로토콜 전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동선 차단 3단계, 접촉자 추적 실시간 시스템, 예방적 격리 기준. 화면에 도표가 펼쳐졌고 숫자들이 나열됐죠. 로버트가 질문했습니다. 이걸 여기서 어떻게 실행하죠? 시스템이 다른데. 정민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합니다. 지금부터요.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민 선생님이 덧붙였죠. 이틀들이죠. 이틀 안에 확산을 멈추겠습니다. 현장 투입은 즉시 시작됐어요. 한국팀은 중환자실부터 재구성했습니다. 환자 동선, 의료진 동선, 보호자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색깔별로 바닥에 테이프를 붙였고 구역마다 표지판을 세웠죠. 간호사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따라왔습니다. 역학조사관들은 접촉자 명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환자별로, 시간대별로, 공간별로. 태블릿에 입력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됐습니다.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 모든 게 기록됐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봤던 그 시스템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우디 한복판에서요. 첫날 오후 새로운 의심 환자 3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환자가 보고된 순간 접촉자 명단이 즉시 작성됐고 동선이 파악됐으며 예방적 격리가 진행됐습니다. 30분 만에요. 로버트가 모니터링룸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옆에 서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봤어요. 태블릿 위에서 색깔별로 구분된 동선들이 움직였고 숫자들이 갱신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감염자 증가가 멈췄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존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며 안정됐고 접촉자 중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그 보고를 받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사흘째 원인균이 확인됐습니다. 다제내성 세균이었어요. 치료제가 제한적인 균이었지만 이미 확산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어요.
단 한 명도요. 나흘째 오후 현지 병원장이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사우디 의사였어요. 그는 정민 선생님과 한국팀,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방식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병원은, 우리 환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정민 선생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국 팀원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죠. 저도 그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사막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정민 선생님이 옆에 섰습니다. 잘하셨어요, 엘리사 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지 않았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정민 선생님이 웃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믿었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별빛 아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권이 생명을 지켰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 시스템이, 그 사람들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었죠. 증명이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 사태 이후 한국질병관리청에서 장기 협력 제안이 왔고 저는 고민 없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1년 뒤 한국 국적을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던 날 담당 공무원이 물었어요.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시는 건데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죠. 확신이었습니다. 국적 취득 통보를 받은 날 정민 선생님이 축하한다며 밥을 샀어요. 서울 어느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나왔죠.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김치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정민 선생님이 물었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죠. 그리고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가슴엔 대한민국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인 작은 배지였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컨퍼런스홀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스티븐, 로버트, 토마스. 그들도 저를 봤어요. 스티븐은 눈을 크게 떴고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는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엘리사, 한국 대표단이라니. 축하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세션이 시작됐고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연단에 올라섰을 때 조명이 눈부셨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엘리사입니다. 한국질병관리청 국제협력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사우디 사례가 떴어요. 감염 확산 그래프, 대응 타임라인, 결과 데이터. 저는 그 자료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왜 효과적이었는지, 무엇이 달랐는지요. 발표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붉은 표지의 여권 사진이었어요. 대한민국 여권.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이 여권은 저를 편하게 해준 게 아닙니다. 제가 더 빨리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해줬어요.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고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협력하고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해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객석을 봤습니다. 스티븐이 저를 보고 있었고 로버트는 팔짱을 끼고 있었죠. 정민 선생님은 뒷자리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 여권은 책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기쁘게 지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객석에서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연단에서 내려왔을 때 정민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에 호텔로 돌아와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표지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3년 전 회의실에서 들었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는 말, 여건이 약하다는 말, 커리어 포기라는 말.
모두 틀렸습니다. 이 여권은 약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 있었고 강했고 생명을 지킬 줄 알았죠. 저는 여권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서 느꼈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했을 때, 함께 싸울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제 곁에 섰을 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